자, 철없는 어른들, 저는 이사장입니다. 네, 취준생입니다. 제로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네, 로스쿨 뭐 다 아시고 시끄러운 것도 다 아실 텐데 이제 하나 이제 얘기해 보려고.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고 좀 방대한 것 같아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사법 시험만 운영하는 게 좀 나쁘다고 느껴지나요? 어때요? 네. 나쁜 것 같아요? 네. 사법 시험의 문제점이 이렇게 나온 게 뭐 그 기수 문화, 뭐 사법 시험을 보면은 사법연수원을 가거든요. 기수 문화가 있고 뭐 비리가 있고 뭐 그런 게 나쁘다고 생각해서 로스쿨이라는 어떤 대안이 들어왔는데, 로스쿨 제도만 운영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네. 이게 로스쿨이든 사법시험이든 어쨌든 법관을 뽑는 제도잖아요. 이게 판사와 검사를 뽑는 제도인데, 변호사도 거기 출신이잖아요. 예, 변호사도 이제 법조인이 들어가니까 뽑는데, 이게 제가 알아봤을 때 일단 제일 쉽게 접근되는 자료가 좀 부정확한 자료고, 대부분 자료가 로스쿨을 비판하는 자료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부정의하다, 결과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이 제도는 뭔가. 그리고 최근에는 돈 없으면 이제 로스쿨에 가지 못하고, 예전에 그나마 사법시험은 돈 있어도 사법시험은 볼 수 있었다. 돈 없어도 볼 수 있었다. 돈 없어도 볼 수 있었다. 되게 부정의하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조목조목 따져두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진 않았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은데, 이게 저도 하나하나 짚어보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하나 짚으니까 좀 문제에서 멀어지더라고요. 가장 큰 거는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할 거냐더라고요. 이게 가장 기준은. 그러니까 사법시험은 그냥 법조인은 무조건 시험으로 뽑겠다. 그래서 법조인은 시험으로 뽑고, 사법연수원이라는 기관에서 정부가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1등 하면 지망하잖아요. 이제 나는 판사가 될래, 나는 검사가 될래 라고 하고 이제 지원을 하고 나서 그 인원수에 모자라는 사람들은 변호사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사가 무슨 일을 하고 검사가 무슨 일을 하고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판사랑 검사는 한 단위로 뽑고 변호사는 분리해서 뽑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뽑아요?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개를 따로 뽑으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좋죠. 그게 더 좋다고 나는 그게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교사 임용 제도처럼 판사와 검사는 임용 이렇게 이제 대학 같은데 로스쿨이든 전문대든 뭐 대학원이든 대학이든 해서 이렇게 정식 시험을 거쳐서 뽑고, 변호사는 따로 자기 시험을 보고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은 서로 겸직을 못해요. 판검사 하는 사람 변호사 못하고 변호사는 판검사를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는 어쨌든 근데 로스쿨이든 그러니까 어쨌든 판검사는 사법기관의 공무원을 뽑는 거고, 네. 변호사는 네. 법률 서비스를 할 그 법조인을 뽑는 거니까 네. 방법이 다른 게 맞. 근데 우리는 합쳐져 있잖아요. 로스쿨이든 사법시험이든. 그래서 분리하는 게 많은 것 우리나라에서 나온 대안은 이게 그 전관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판검사 뭐 좀 힘 있는 일을 하시다 나오신 분들은 뭐 고위직으로 가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변호사가 됐을 때 이제 뭔가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한 대안이, 판사나 검사 출신은 변호사를 할 수 있대,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는 제도를 만들자는 말이 있었어요. 이건 어때요? 이거는 판검사와 변호사를 약간 분리하진 않지만 이제 그걸 제한하는 거거든요. 전관예우를 좀 제한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이건 취지가 맞는 건가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판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양성하는 비용이 2배로 들거든요. 원래 한 번에 양성해서 이렇게 딱 분리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변호사를 쓰는 게 보통 기업에서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면은 민사 재판도 뭐 벌금을 조금 안 낸다거나 막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사는 그냥 벌금 안 내지. 그래요? 민사니까. 손해배상. 서로 손해배상? 여튼 손해배상도 기업이 그럼 다 이기고 막 이러면 어떡해요? 그런 힘 있는 그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맡았다가 그러지 않나? 그렇죠. 형사만 불가한 거니까. 저는 여튼 어떤 제도를 쓰든 부정의하지 않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 변호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해당 재판은 부정의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안 다시 했으면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현재 대부분 사람들은 사법고시만 운영하는 것도 싫고 로스쿨도 운영하는 거 싫은데 지금 로스쿨이 돈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바는 어쨌든 정의로운 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현실로서는 사법시험은 정관예우나 뭐 고시낭인이나 뭐 현실을 전혀 모르는 법조인들이 양성돼서 막 마음대로 법에 대한 뭐랄까 판결을 한다든지 뭐 그런 서비스를 국민한테 강요한다든지라는 부분하고 되게 고비용 높은 비용을 들이고 사회에 인재란 인재는 다 끌어들여서 시험을 보게 해서 그 중에 뽑아서 법조인을 구성하는데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점수가 OECD에서 되게 낮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인재와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이 법조계인데 법조계가 국가의 경쟁력 순위에서 하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문제가 있다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뭐 이 로스쿨 제도를 채택했는데 이 로스쿨 제도도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가 대안 같은 걸 하나하나 얘기를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거나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요. 왜냐면 너무 방대해가지고. 근데 그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첫 번째가 판검사와 변호사의 자격을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나온 대안이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만 수임 불가능하게 하자 라는 주장을 한 건 제가 알기로는 고 노회찬 의원이에요. 이거 말고 모든 그러니까 판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사법고시를 받고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그럼 변호사 양성 시험을 따로 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로스쿨을 채택하든 사법 시험을 채택하든 그 국민은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고 변호를 받을 권리도 있고 내가 법률 서비스를 이제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법조인을 정부가 양성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법기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조인을 양성을 해요. 근데 그 법조인은 크게 판사, 검사, 변호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걸 주도적으로 양성을 하는데 이게 정부 주도적으로 양성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법시험에서 지적했던 정관예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을 분리해야 된다. 최소한이 판사, 검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물러나면 변호사를 하는데 형사 사건만은 수임하지 말자. 수임하지 못하게 제한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로스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로스쿨 뒷부분은 다 이제 로스쿨에 좀 집중된 얘기인데 이게 가장 여러 가지 나온 뭐 로스쿨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학자들이 토론을 하고 뭐 세 개의 제도를 비교해 봐도 요게 말은 계속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한 나라인가 이게? 분리되어 있는 나라가 제가 적어놓질 않아가지고 이게 어쨌든 유럽에 있는 국가였던 것 같은데 이것 전 우리나라도 못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걸 아무도 통과시킬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일단은 어떠신지 물어본 거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였어요. 이게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이원화시켜야 되는데 로스쿨도 법조인이야. 만약 로스쿨을 내가 갔는데 너희는 판검사 하지 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있어요. 판검사는 사법시험으로 뽑자.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 양성해서 올 공무원으로 가고 로스쿨은
대학원이잖아요. 로스쿨이란 제도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후려치면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만 대학원인 법률 전문 대학원인가? 네, 법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약간 3년제 대학 못 간 사람은 예전에 뭐 사업시험 볼 수 있었는데 뭐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도 드는데 이 사람들한테 변호사 자격증만 준다고 하면 지금 로스쿨 가신 분이 주변에 있나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판검사를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로스쿨 제도 중에 판검사를 양성하는 코스가 이제 똑같이 판검사를 뽑기 때문에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은 사법연수원에서 다 배워요. 모두가 똑같은 걸 배워서 성적순으로 가는 건데 법학전문대학원은 저희가 생각하는 대학이랑 비슷해서 입학하면 난 검사 전공을 타겠다. 그러면 이제 형사제도라든지 이런 걸 파야 되고 이제 기소 관련된 내용을 파는 거고요. 아, 난 판사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나는 판사 검사 안 하고 그냥 변호사를 할 거다 하면은 그 전공에 맞게 전공 시술을 이수를 하고 간호사나 이런 이제 특정 과들이 이제 실습 나가는 것처럼 판사면 법원, 검사면 검찰청으로 이렇게 실습을 나가서 실제 수습 기간을 거쳐요. 그리고 와서 마지막에 시험 봐서 이제 그 각 로스쿨에 할당된 TO, 아 너희는 이번에 뭐 서울 로스쿨엔 이번에 검사가 5명 TO가 났고 판사는 몇 명 TO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험 보고 아 너는 검사 전공인데 이 시험을 합격하면 입학.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문성 기간이니 뭐 수련 기간이 부족하다든지 이거는 뭐 따져봐야 되지만 방식이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결론은 로스쿨 사람들도 내가 판검사 안 된다고? 그럼 싫어라고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대안이에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개선에서 고민해 볼 만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부정의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고졸응시자가 못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졸응시를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현재로는 없는 것 같아요.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굳이 나온 대안을 이제 찾아보면 학점은행제라든지 이런 대학 가지 않고 대학을 졸업한 학위를 갖고 로스쿨을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허용해줘야 된다는 말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돈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고시 생활을 할 때는 일반 직장인이 돈을 버는 거에 반 이상을 매달 써야 고시 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0을 벌면 최소 100을 써야 되고 300을 하면 150을 그 사람이 쓰는 게 최소 비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어쨌든 100이나 150을 써야 고시 생활이 가능하고 이 기간은 대학 4년 기간보다 좀 못하지만 보통 3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을 가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등록금이 한 학기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로스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로스쿨마다 장학금이 다 달라요. 그리고 로스쿨 장학금은 계속 정부가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고 그 세금에 따라서 대학들도 장학금을 유치하는데 장학금을 이제 지급하는데 대학들이 손해가 나면서 로스쿨을 운영하는 이유는 로스쿨을 운영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뭐 학생수당 뭐 어떤 분야에 대한 교수들을 확보해야 되고 특정 강의 공간이나 이런 시설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하는 이유가 결국 로스쿨에서 판검사가 나오잖아요. 자기의 대학의 어떤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크고 이 부분들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저희가 아는 스카이가 가장 많은 합격률이 높고 이제 성적이 높죠. 그리고 등록금도 제일 비싸요. 근데 어떤 대학은 1년에 그러니까 한 학기 5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정도 장학금이 드는데 오히려 등록금이 드는데 그 돈보다 더 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한 100만 원 이내로 추가로 아예 받아요. 등록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학교는 그러니까 보통 60에서 70, 80% 등록금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고 사실상 비슷하다. 굳이 차이가 난다면 기간 그리고 시각에 따라 전문성 차이가 나는 거지. 그 다른 부분은 이제 사실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게 두 번째 고졸 응시가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로스쿨 입학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올해인가 내년부터 2,000명이에요. 매년
2,000명의 졸업생이 나오고 그중에서 로스쿨 합격률이 한 80% 돼요. 70, 80. 저 지난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합격률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50%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 그게 합격률이 매년 바뀌는데 또 학교마다도 달라요. 근데 80%까지 나오는 학교는 보통 다 스카이.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50, 40도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무슨 합격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스쿨의 마지막 법조인. 마지막 법조인 학기? 합격, 마지막 합격 졸업을 해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임용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기 위한 어떤 시험이 따로 있어요? 로스쿨 졸업하고 졸업 시험이 있어요. 아. 그 시험의 합격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합격률이 낮네. 계속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좀 시작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얽혀 있는 문제인데 지금 학계에서 변호사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로스쿨 입학 정원이 2,000명에서 3,000명이에요. 변호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로스쿨 입학 정원 2,000명에서 3,000명이고 3,000명으로 늘리면 되겠네 그럼. 네, 근데 3,000명, 2,000명, 3,000명이 사실상 안 늘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늘려도 합격률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로스쿨 같은 이제 법조인 양성 기관에서의 배출되는 합격률이 70에서 80%가 안 되면 이게 손해나는 장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안 되면 이 기관에 대한 존폐를 말할 할 정도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그 기관을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독일 같은 사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매년 뽑은 인원 중에 2명 중 1명은 버리는 비용이 되잖아요. 매년마다. 근데 법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길러냈는데 결국 합격을 못하니까 임용고시도 사실 합격률이 꽤 높잖아요. 한 어느 정도 되죠? 응시자 중에 거의 대부분 합격한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라는 게 좀 막연하긴 한데, 그럼 일단은 2,000명에서 3,000명이 제가 폭을 넓게 잡은 거지만 변호사들의 자신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인원수고, 법조계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법조인 양성돼야 되는 1년 입학생 수가 4,000에서 5,000명.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학자의 계산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평균, 그러니까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아니라 소송 건수, 뭐 이런 재판 서비스, 이제 법조계 시장이 돌아가는 그런 건수로 계산했을 때는 연 7,000명이 필요하대요. 입학생이.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 로스쿨 입학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000명인데 사법시험은 연에 몇 명이 배출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2,000명이에요. 지금 로스쿨 1,500명? 3천, 4천? 그러면 만약에 사법시험을 하다가 로스쿨을 한 제도를 만든 정부 입장에서는 배출되는 법조인 수를 늘리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많은 법조인을 배출해서 법률 시장을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었으니까 로스쿨 자체가. 근데 더 적어요. 평균 2,500명이에요. 사법시험이 연에. 근데 사법시험 합격률은 5%에서 10%예요. 그러니까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해가지고 2,500명이 연마다 이제 뽑혔는데 지금은 2,000명도 최근에 도달한 거예요. 몇 년 전엔 1,000명이었어요. 사법시험 부활해서 한 1,000명씩 더 뽑으면 되겠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로스쿨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인가? 예, 대한변호사협회가 있고 사법시험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원래 한국변호사협회인가? 예, 그 두 변호사협회가 있어요. 약간 다른데 성격이 다른데 둘 다 법조인을 많이 배출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당연히 그러면은 자기들의 수입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법조인이 많을수록. 반대로 법조인이 많을수록 국민들이나 법률 서비스는 좋아지겠죠. 뭐 경쟁과 가격 면에서. 둘 다 원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늘려서 이제서야 2,000명이 도달한 거예요. 그럼 저희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2배는 1.5배는 늘어나야 되지 않나? 그게 만약 2,500명에서 2배면 5,000명이니까 1.5배면 3,500명이나 뭐 4,000명 가까이 되면 좋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2,000명이 필요하다, 4,000명이 필요하다, 7,000명이 필요하다의 중간이 4,000명이에요. 근데 이걸 자료를 다 봤을 때 변호사 수입 보장하기 위해서 2,000명에서 3,000명 전 아닌 것 같고 못해도 4,000명은 뽑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연에.
그리고 만약 연애 4,000명 뽑으면 로스쿨의 재정 상태도 개선이 되고 정부에서도 그만큼 이제 그 전문서 법률 구조에 대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도. 근데 이거를 막고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건 뭐 어디서 막고 있다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예민한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에 예민한 게 돈 문제인데 제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건 보시는 시각 따라 다를 텐데 이게 네 번째 문제예요. 대부분 나라가 사실상 우리나라 그 사법연수원에 원래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법조인을 양성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민간 영역으로 돌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돈을 내서 자기가 학비를 내서 등록금을 받지만 뭐 등록금을 대출할 수도 있고 공부해서 와라. 그러니까 사실상 세금이 적게 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등록금 지원이라든지 학교 지원에서 더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사법연수원이라는 어떤 그 곳에서 양성되는 기수 문화와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조직 문화가 없어진다는 효과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또 다른 나라 로스쿨을 보면은 미국처럼 하버드 로스쿨을 나오지 않는 이상 법조인이라든지 특수 대학 그리고 영국도 옥스퍼드죠. 그 특정 대학 법학부를 안 나오면 법학부와 법학 전문 대학을 안 나오면 법조계에 진출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양쪽 다 있는 부분이고 이게 없는 나라는 대학이 무상교육인 나라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학이 무상교육이고 국민들이 이용할 법률 서비스나 공무원인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세금을 투입하는 거나 어쨌든 같은 비용인 거죠. 그래서 아니면 최소한 학비는 적게 갈 수 있죠. 뭐 공무원 대학교 같은 경우 경찰대라든지 뭐 교원대죠. 교사가 되는 게 교대 같은 경우는 학비가 1년에 200만 원 선일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학비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건 아예 로스쿨이 훨씬 더 나은 제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가격을 따져봤을 땐 사실상 비슷하게 들어요. 뭐 더 든다 안 든다 뭐 대학 교수가 뭐 누굴 뽑는다 안 뽑는다 그건 제도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정부가 운영하는 거라든지 기관이 운영하는 거 안 믿잖아요. 여기도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지금까지 이게 네 번째 요소고요. 다섯 번째 요소는 법학 전문 대학원 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 서울대 로스쿨 없애 이런 걸 정할 수가 있어요. 너의 입학 정원 몇 명으로 해 정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 산하에 있을 것 같아요. 뭐 교육부, 법무부, 뭐 청와대 직속 기관이라든지 뭐 법무부요? 저도 법무부 같은데. 교육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전 교육부 한 표. 그러면은 어느 부서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디 사나?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검찰청 직속 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직속으로 있어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진짜 이상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야 이거 너희는 그러니까 이 변호사 배출 수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시장 그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밖에 하는 거네. 그래서 이거를 교육부 산하로 옮겨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주장한 사람도 고 노회찬 의원이에요.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안 되겠죠. 뭐 국회의원 2명인가요? 3명이니까. 6명. 네? 6명이에요? 6명. 왜? 아니 근데 제가 모욕했네요. 일단 협회에서 그러니까 제 변호사는 공무원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대한 변호사협회가 그 어떤 말이 협회가 돼?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그냥 민간 개개인의 돈으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변호사들이 모인 그 협회에서 그걸 결정하면 안 그 되죠. 협회가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이 협회가 갖게 된 계기가 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준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줬는데 이 분들이 제가 볼 땐 좀 국민들이 원하는 식으로 운영을 안 한 것 같죠. 그럼 벌써 4,000명 정도는 입학생이 됐어야 되는데 아니 그걸 애초에 준 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거기다가 줘놓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운영해라? 말이 되나 그게? 애초에 준 게 문제지. 그런 게 되게 많다니까. 근데.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이런 단체가 많아요. 그 서울 가 보면 무슨 빌딩 하나에 저 듣도 못한 무슨 협회 뭐 이렇게 써 있는 데들 있잖아요. 게다가 어떤 특정한 법에 의해서 걔네들의
그런 지위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수입도 있고 예산도 지원받을 걸요 아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민간 단체 지원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협회 자격증으로 치면 정보통신공사 네. 그 기술 자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낼 때 정보통신 부분에 공사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 면허가 있는 회사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면허 있는 회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이상 고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협회가 그걸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그 협회는 그 자격증을 내주는 그 돈을 받고 그리고 매년 연회비를 받아요. 회사랑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자격증 돈을 관리 내죠. 비용으로. 근데 그것만 해도 협회가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이에요. 근데 그다 법률로 보장된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협회인가 거기가 변호사 자격 정지할 수 있잖아요. 대한변호사협회 말고 어디지? 아 여기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협회에서 변호사 자격을 발부 안 해주거나 뭐 정지시키면 변호사 활동 못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저는 뭐 그럴 수 변호사 있다고 뭐 치는데 윤리 위반 뭐 이런. 그것도 이상하지만 여튼 근데 학교에 그 변호사 배출되는 변호인 수를 조절하는 거는 진짜 이상한 아예 것 그 같아요. 학교에 로스쿨을 없애버릴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설치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먹는 것 같은데 로스쿨이 그러니까 부정의하다는 말이 있으니까. 왜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걸 왜 신경을 안 쓰고 만들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고시 출신인데 고졸의 사법고시잖아요. 근데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지. 뭐 그렇게 완벽했으면 완벽했으면 죽지 않았을 독재하면 수도 되지. 근데 지금 큰일 날 발언이야, 제일 지금, 이 사장. 정말 그리고 이 로스쿨이 약간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 당시 그 물결 있잖아요. 신자유주의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이걸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의 구조 자체가 너무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공급이 너무 적어서 공급도 늘려야 되고 뭐 그 상고법원도 만든다는 말도 있고 또 무슨 법조인이 처리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 한 명당 상대하는 환자 수처럼 너무 많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법조인을 확대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그런 법 문제 그 분야별로 따져서 새로 만약 법원을 하나 만든다면 필요한 법원은 노동법원이래요. 왜냐면 이걸 노동법에 문제가 돼서 걸 게 너무 많대요 사실상.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뭐 다들 느끼지만 이게 개선이 안 되겠지만 법적으로 강력히 이번에 뭐 노동 시간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우리나라 처리하기. 노동 시간은 안 바뀌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행정 해석이 아니,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니요. 네. 그게 우리나라의 주당 노동 시간은 52 40시간이에요. 주당 노동 40시간이죠. 네. 근데 사람들은 자꾸 52시간으로 얘기를 하죠. 주가 5일이냐 7일이냐로.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48시간이었다가 44시간으로 줄었다가 40시간으로 줄은 거잖아요. 근데 그 40시간으로 줄을 때도 기업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너무 낮다. 근데 40시간으로 줄은 이후에 5년 후 통계를 보면 기업들은 더 잘 돼 있고 노동 생산성도 훨씬 늘었어요. 뭐 아무튼 노동 법원을 설치해서 법조인을 늘리는 계기로 삼고 법조인을 확대하고 양성하는 게 좋다는 어떤 대안이 최종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기존에 문제를 지적됐던 정관예우라든지 기수 문화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검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시도할 수 있는 건 판검사 출신이 변호사가 됐을 때 형사사건을 수임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 그 이상이 있으면 좋은데 그건 힘들 것 같은데 이거라도 하는 게 좋다. 두 번째, 고조를 로스쿨에 입학 가능하게 허가해줘야 된다. 세 번째, 로스쿨 입학 정원을 지금 2,000명에서 전에 사법고시는 2,500명이었는데 2,500명이었는데
이제 변호사의 수입을 따지지 않고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에 따라 필요한 인원은 연 7,000명이다. 그럼 지금 인원수에서 최소 2배, 2명, 1명 뽑는 거에 2명에서 3명 뽑아야 돼.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는 이제 시각에 따라 다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 대한 어떤 위치나 그런 걸 교육부 산하로 제고해야 돼서 교육적인 문제, 인재 양성적인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법률 서비스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법조인을 양성해야 되고, 그 중심에 노동법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닌 사람도 있죠 뭐. 그래서 이게 현재 로스쿨의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로스쿨 입학정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은 이게 더 사람들이 더 입에서 막 부정의하고 뭐 현대판 음서제명 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아직 제가 정리한 거예요. 다 굳이 알고 계신 내용 아니에요. 굳이 로스쿨을 가지 않더라도 법에 대해서 잘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로펌에 사무장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 법률 서비스는 변호사가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무장 하는 그 형은 전문대를 나왔어요. 행정학과인가 뭐 그런 데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로펌의 사무장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가 하는 일을 법정에 나가서 법정에서 얼굴 보이는 일 말고는 그 형이 다 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도 변호사만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로스쿨에 고졸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관련 업계에서 뭐 그러니까 고졸이 들어가는데 대신 4년제 대학 학위가 필요한데 그걸 학점은행제라도 취득을 한다면 허가해줘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학점은행제로 그러니까 학위를 취득. 지금 아예 교육대학교처럼 그냥 대학교를 만드는 건 어때요? 법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법대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법대 쓸모 없어졌잖아요. 아 다시 만들어졌나? 법대 있는 학교들 다 있죠.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법대 없어지지 법대가 않았어요? 법대 만약에 법학과가 있다고 하면 그걸 갔다가 거의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고는 변호인이 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제 말은 교육대학원은 이 교육대학을 졸업을 하면 그 자격증이 생기잖아요. 자격증이 바로 생기고 그 임용고시를 패스를 하면 그 교사로 발령을 받는 거고, 그런 것처럼 기본 자격증을 이 뭐 법학 대학교를 나오면 기본 자격증을 없어요. 주고 네. 법학과가 없어졌나 보네요. 왜 인천대도 법학과 있잖아. 법학전문대학원이겠죠. 법학과 학부에 학부에 있다고요? 없어요.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있잖아 따로. 법과 대학이 법대예요? 법대죠. 법학과 있는 것 같은데요. 법과 있잖아. 법과 다 있지. 법학 아니 로스쿨 생겼다고 로스쿨 몇 개가 되지도 않는데 전국에 있는 아 학교에 그런가? 의대가 없어졌다. 아니지. 의대도 있지. 의전이 또 따로 생긴 거죠. 그리고 의전 없어지고 다시 의대로 생기는 거잖아요. 의대가 없어졌다. 의대가 있고 의전도 따로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중간에? 의대가? 왜? 의대가 없으면 어떡해? 의대가 없고 무조건 의학전문대학원에 가서 의대는 의대대로 있고 의전은 의전대로 따로 있고. 그랬었나? 여튼 전문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 변호사가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판검사를 그 양성하는 기관은 국가 그 대학 같은 걸로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국가 소속으로.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그냥 무상교육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면 대학까지 너무 원하는 얘기라. 그럼 비용 측면만 상관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그쵸 그건 뭐. 그리고 근데 전체적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무료로 해놓고 교육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야죠. 아무튼 일단 네, 그쵸. 지금 상태로 안 되니까. 근데 과연 지금보다 낮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거의 무슨 취업 학원처럼 돌아가니까.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가? 외국은 법원 가거나 변호사 만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하게 가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호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딱지 뗐다고도 변호사 가고 막 이렇게. 변호사들이 그 뭐지 수임을 하러 계속 다닌다고 일부러 고소하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일부러 어쨌든 그게 법적인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거잖아요, 국민들. 지금 법원 같은데 잘 안 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 수가 많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변호사끼리 막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장을 갖고 싸우고 성공한 변호사나 못 성공한 변호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결국 아시는 분이 사무장 하는 분들도 사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그러니까 국가에서 키워낸 법률 법조인이 법조인들끼리 모여서 뭐 돈 잘 버는 변호사가 뭐 대표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사무장 역할을 하든 오히려 그런 게 더 사회적으로 낭비가 아닌 것 같고 다른 일을 한 사람이 다른 전공을 한 사람이 이렇게 법조 일을 하고 있고 뭐 음대 나온 사람이 뭐 다른 일 뭐 프로그래밍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정부에 필요한 국가의 아주 기본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구조적으로 그게 많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입학생 수를 늘리는 게 모든 문제를 개선하는 데 좋은 해결책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결론은 로스쿨은 나쁘지 않다. 로스쿨을 우리가 못 운영할 뿐이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시험으로 돌아가는 일은 뭐라고 했지?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는 일이라서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사법시험을 동시에 한다라고 하면 좀 그 내부 운영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로스쿨 제도가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법률 수업을 듣게 하는 건데 아무리 똑똑한 애 갖다 놔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공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법조인 시험이 나는 본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판례를 전부 다 외워야 된대요. 그 시험을 보려면. 근데 판례라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외운다고 변호사나 뭐 어떤 특정한 걸 잘하는 건 아닌데 그걸 무조건 다 외워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어서 시험 문제도 있고 나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한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법시험 자체가 부활되는 거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좋게 말하면 국민적 합의를 본 게 사법시험 제도는 없애고 로스쿨을 제도로 간다라는 거였는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뭐 논의해 볼 수는 있겠죠. 제 주변에서 로스쿨을 간 분은 이렇게 의학이나 약학 이런 걸 공부하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삼성 바이오, 뭐 바이오 시밀러 이런 걸로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률 서비스가 아주 기초 단계였기 때문에 이제 통합된 교육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앞으로는 더 분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이 사람이 원예과를 나왔다가 원예 대학교를 4년제 대학을 나와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가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분화되고 전문성도 다양화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많은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입학생만 늘려주면 되니까. 만약에 교대가 아닌 오로지 전국에서 시험으로 뽑아서 다 한 곳에 모여서 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교대를 한 곳에 모아서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사법연수원이 만약에 서울 사법연수원, 뭐 대구 사법연수원 뭐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어떻게 예전에 그 산업화 시대 방식이지. 좀 지금 방식이 훨씬 어쨌든 앞으로 시대에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부정의하다고 느끼는 건 제도 때문이 아니라 운영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한 학기 등록금만 그렇게 막 1,000만 원 이렇게만 안 돼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할 텐데 그 스카이가 그렇게 높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서울대도 그렇게 높아요? 예, 서울. 서울대는 서울대는 딴 안 데- 높을 거예요. 그쵸. 연대가 제일 높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 고대였고. 연대는 뭐 딴 것도 다 서울대는 높았었는데 높을 걸. 사실. 서울대는 서울대 그 좀 싸잖아요. 검색해 보시면 표로 쭉 정리돼 있더라고요. 서울대는 왜냐면 그 법인화돼서. 법인화 돼가지고 등록금을 자기네 마음대로 정하잖아요. 그래 저희 누나 나이 때가 되게 쌌어가지고 그때는 대학원? 안 돼. 대학원 거의 장학금 받아가지고 대학은 싼데 대학원은 좀 다르죠 또. 또 대학원도 싸게 나왔던 것 같은데. 뭔가 대학원 딴 데보다는 장학금 싸겠지. 때문에 사립보다는 네, 싸겠죠. 그러니까 사립보단 싸죠. 그 비슷한 급보다는 쌀 수 있어요. 대학교 근데 되게 싸더라고요. 300 초반?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스쿨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게 우리가 수능도 돈 많은 사람이 수능 잘 본다라는 인식이 생겼잖아요. 진짜잖아요. 그리고 난 되게 힘들게 공부해서 서울대 갔는데 가니까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랬고 가니까 서울대 내에서 차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며 너는 지역 균형으로 왔냐? 뭐 지균충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뒤에 충자를 붙여서 뭐 쥐균충. 수시랑 정시도 그리고 이게 차별하고. 가난한 그러니까 지원받는 층한테 배정되는 무슨 대학 알바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알바를 하면 또 무슨 알바충 무슨 충 해서 니들은 이제 엘리트 그놈의 정통이 아니다 비정통이다 이렇게 차별을 하고 그러니까 오리지널 서울대 출신이라고 부끄러운 애들 같이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잠에 서울대 잠바에다 자기 고등학교 마크를 달던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출신들끼리 또 모이고. 근데 예전에는 서울대가 어느 한 고등학교 막 200명 가고 뭐 한 세 고등학교가 서울대에 모든 입학생을 배출하고 그랬잖아요. 그 예전에는 뭐 언제적 얘기.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서울대 문화를 유지해 오는 게 그 고등학교겠죠. 그 시절의 그 문화를. 그리고 서울대 가서도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도 내가 졸업하는데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데 결국 돈이 없으면 졸업하면서 내가 제대로 된 직장이나 제대로 된 사회적인 위치에 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그 대학원도 똑같잖아요. 예전에는 취업 못하면 대학원 가지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학원도 갔더니 돈과 인맥이 없으면 대학원에서 정확히 내가 좋은 스펙을 쌓을 수 없고 정확한 좋은 곳으로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여기도야? 아니 법이면 그래도 정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고 은행권도 나는 그렇잖아요. 대학 갔을 때 그 학과에 가기 위해서 원서를 접수하고 나서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이거 세대 나이 공개 어떻게 원서 그럴 수 접수하고 있지? 근데 그러니까 나는 분야가 다르니까 근데 거기에 입학한 애들을 보면 그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최소한 2, 3년을 다 그 과에 들어오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돈과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라는 나는 한 달 공부한 사람이고. 어? 근데 결론이 그 사람들만의 문화가 따로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끼어들지 못했어. 그러니까 저도 법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게 기존의 대학 문화라는 그런 게 적용이 될 것 같아서 또 주변에 있잖아요. 이렇게 금융권에 들어가려면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있거나 이제 제가 아는 사람도 아버지가 이렇게 좀 돈이 있으신 분이라서 이제 돈을 만지시다가 아버지의 돈이 이제 못 만지시니까 자르더라고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그 주거래로 삼아서 너가 주거래를 삼아주니까 취업을 시켜주고 아니면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이 장기적으로는 무인은행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점점 이렇게 창구 직원 없애고 가능한 이제 은행이 이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합쳐지면서 투자 일만 좀 더 많이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안 합쳐졌잖아요. 합쳐지는 않았지만 은행에서 보험 상품 팔고 그러잖아요. 뭐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금융과 우리 은행이 있고 꼭 우리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거 설명해줘야 돼. 사람들은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을 구별 못해요. 제가 설명해줘야 뭐라고, 돼 빨리. 제가 뭐라고 얘기했잖아. 로스쿨만 해요 로스쿨. 너무 멀리 가니까. 다음번에 은행 특집 네.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법 쪽에도 그러잖아요. 로스쿨도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어머님이 누구시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사건을 수주할 수 있는 애다. 그럼 로펌 큰 로펌 딱 들어가고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변호사들은 나는 뭐 아무 끈도 인맥도 없는 변호사라서 이렇게 월급 받고 뭐 이렇게 일한다. 뭐 의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금씩 자본 좀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변하니까 로스쿨 입학부터 그 영향이 오는 거죠. 아 얘는 로스쿨에 입학시켜서 졸업시키면 큰 로펌에 들어갈 수 있는 애다. 그러니까 딱 견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디 고위직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교수가 땡기면 또 자기 실적이 될 테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대학마다 주는 지원금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라고 하죠? 그 취업률이라면서요. 얘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고 학문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잘했냐가 아니라 취업 사관학교에서 역할을 잘했냐를 따지니까 그걸로 그럼 대학이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니까 교수 평가도 취업률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졸업생한테 교수들이 전화해서 취업했니? 뭐 잘 지내니? 취업하는 거 알고 싶다. 문자 보내는 거. 이 일을 하고 교수들이 이제 막 이번에도 대학 뭐 10몇 개 뭐 문다는 데서 대학들이 과 바꿔서 인원이 줄어드니까 뭐 40명, 50명이 두 과였다. 20명씩 줄여. 그럼 20명 줄여서 한 과로 40명을 만드는데 이름을 뭐 두 과 이름 합쳐서 무슨 뭐 융합 무슨 학과. 그다음에 교수들이 고등학교로 가서 영업대로 가잖아요. 막 우리 학과 와라.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 영향을 로스쿨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회에 따른 영향이니까 그냥 결론은 입학 정원 좀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야의 사람이 그냥 로스쿨로 가서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법조인이 많이 양성되면 또 그만큼 법조 시장이 좋아지면 또 반대로 또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왕 한 거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생각으로 뭐 한번 뭐 끝까지 믿어보는 걸로 끝까지 가보는 걸로 예, 좀 제가 너무 그러니까 어차피 자세히 설명해봤자 저는 좀 복잡할 것 같고 그냥 되게 제 수준에 맞게 좀 이렇게 후려치고 대충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궁금한 거 알아보시고 너무 이렇게 로스쿨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그냥 미워하는 거는 입학생 좀 늘려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학생 눌릴 수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변호사 뭐 네, 협회에서 그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치계에서 이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늘려라.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 얘기는 이해가 안 오늘은 가네.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